지금 이 시각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공개한 인공지능, 공공지능 파일럿의 실제 비행 시연 영상입니다. 이 장면이 미국과 유럽의 유력 항공 방산 매체들에 의해 반복 재생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영상미나 개념 설명 때문이 아닙니다.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이륙하고 비행 경로를 설정하며 표적을 식별하고 최종 공격 판단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완전한 실물 기반 시연이 세계 최초로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대표 군사 전문지와 미국의 항공우주 분석기관은 이 기술을 단순한 드론 자동 조종의 연장선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실질적인 기점이라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AI 파일럿이란 개념이 늘 6세대 전투기 담론에서 미래 기술로만 간주되어 왔지만 이번 시연을 통해 그 시점이 미래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놀라움을 표한 부분은 개발 속도입니다. AI 기반 자율교전 알고리즘이 실제 무인기 탑재 시험 단계에 진입하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과 수개월 단위로 시험 결과를 공개하며 기존의 개발 공식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이 속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보라매 KF-20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항전 컴퓨터 구조, 데이터 링크 운용 노하우 등이 인공지능 파일럿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보도도 이와 같은 맥락을 공유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AI 파일럿은 독립된 연구실 프로젝트가 아닌 보라매 전투기의 체계 통합 일정과 병렬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산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90%를 넘겼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와 AI 전공 인력을 포함해 수백 명 규모의 개발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누적 비행 데이터는 수십만 회 이상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이 해외 언론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스카이보그, 유럽의 6세대 공동개발, 중국의 대규모 무인기 실험 등 다양한 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전투기와 결합된 AI 자율판단 시연을 실물로 선보인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닌 수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 구상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엔진이나 스텔스가 아니라 유무인 통합 능력이라는 점을 들며 한국이 선보인 생태계 중심 기술의 파급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연을 통해 한국은 단순히 보라매 전투기 단독 경쟁이 아닌 AI 파일럿을 포함한 전투 생태계 전체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동안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글로벌 담론 속에서 한국은 늘 추격자라는 수식어와 함께 언급되곤 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이 기술과 전략을 주도하고 한국은 이를 빠르게 따라가는 입장이란 인식이 주류를 이루었죠. 하지만 이번 인공지능 파일럿 시연 이후 해외 매체의 시선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따라왔는가? 라는 질문에서 누가 한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라는 새로운 물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KAI 내부에서는 인공지능 파일럿을 단순한 개별 프로젝트가 아닌 실기체 개발과 연동해 동시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만 검증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무인기를 통한 수천 회 이상의 실전 비행 데이터를 쌓아나간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예외 패턴들은 단순히 문제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역으로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며 알고리즘 정교화의 핵심 자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방식은 초기에는 실패율이 높고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안정성과 실효성이 급격히 향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시범 운용 단계에 접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타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은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터키는 무인기 하드웨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보였지만 전투기금 유무인 통합 소프트웨어에서는 아직 제한적인 성과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발 분담 문제로 인해 일정 자체가 흐릿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기술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동맹국에 대한 수출과 운용에서는 기술 통제라는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공백 속에서 한국은 개발 속도와 유연한 수출 구조라는 강점을 결합해 독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분석가들은 이제 한국의 인공지능, 파일럿을 단순한 첨단 옵션이 아닌 6세대 전투기 경쟁 구도의 숨은 변수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이 더 이상 부가 기능이 아니라 전투기 선택 기준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세대 전투기에서 AI 파일럿이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이유는 단지 미래, 지향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치로 보면 오히려 명확합니다. 전투기 한 대가 실시간으로 감당해야 하는 정보량과 의사결정 속도는 이미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실제 공군의 자료에 따르면 4세대 전투기 조종사가 임무 중 처리해야 할 평균 정보 입력량은 분당 약 30, 40건 수준이었지만 5세대 전투기에서는 이 수치가 200건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는 분당 500건 이상의 정보 입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정보량은 조종사의 숙련도 문제가 아닌 생리적 한계에 의한 불가능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AI 파일럿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카이가 이번에 공개한 기술의 본질은 단순한 무인 조종 자동화가 아니라 정보의 폭주를 AI가 흡수하고 인간은 전략과 승인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한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인공지능 파일럿의 시연 영상은 그런 구조적 전환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기가 비행 경로를 설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0.2초, 전체 판단과 실행이 2초 이내로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인간 조종사가 경로 판단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초에서 수십 초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반응 속도 차이를 넘어 전장 주도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표적 식별 과정에서도 인공지능 파일럿은 눈에 띄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분석을 기반으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할 때 사용된 프레임 분석 속도는 초당 수백 장 단위에 달했으며 시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오탑률은 5%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공개된 미국의 유사 체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일부 AI 기반 무인 전투 알고리즘은 여전히 두 자릿수 초반의 오탑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뛰어난 성능이 거대한 예산이나 초대형 무인기 플랫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대형 스텔스 무인기를 기반으로 AI 파일럿을 통합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길이 3m급의 소형 AAP 무인기를 핵심 플랫폼으로 삼았습니다. 이 선택은 개발과 운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대형 무인기는 한 대당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고비용 구조지만 소형 무인기는 소모성 전력을 전제로 설계되었기에 단가가 수십억 원 이하로 관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AI 파일럿이 결합되면 숫자의 힘이 실현됩니다. 예를 들어 보람의 전투기 한 대가 최대 4대의 스텔스 무인기를 통제하고 이 스텔스 무인기 각각이 다시 4대의 AAP 소형 무인기를 지휘할 수 있다면 단일 편대에서 동시에 작전 수행이 가능한 무인기는 최대 16대에 달하게 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인간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기체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조종사는 오직 임무 승인과 교전 판단만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조종과 전술 운용은 모두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세대 전투기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 전투기의 개별 성능이 아닌 네트워크 밀도와 판단 구조가
전장의 우위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보다 간단히 말하면 동일 시간 동안 타격 가능한 표적수를 비교했을 때 유인기 단독 운용 대비 최소 3배 이상 작전 효율이 증가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존성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소형 무인기 한 대가 격추될 확률을 10%로 가정하더라도 16대 중 일부 손실은 전체 임무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유인기 한 대가 격추될 경우 그 손실은 단순한 전력 손실을 넘어 정치적 부담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의 AI 파일럿 공개를 두고 드론의 숫자가 아니라 판단 구조가 바뀌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형 인공지능 파일럿이 더욱 주목받는 배경에는 높은 국산화율이라는 전략적 기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이 시스템의 핵심인 알고리즘과 비행 제어 연동부는 거의 전적으로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항공전자용 상용 컴퓨터와 데이터 처리 구조 역시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국산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기술 구조 덕분에 해외 제약이나 사용 제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을 고려할 때 이는 결정적인 경쟁 요소가 됩니다. 예컨대 일부 5세대 전투기 운용국들은 무장 통합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외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전력화를 위한 일정이 수개월씩 지연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형 시스템은 임무 알고리즘을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성능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인기의 운용시간 대비 효과를 따지는 효율 지표에서 한국의 소형 무인기 군집 체계는 유인기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비용 효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 내부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파일럿이 도입되면서 조종 인력 양성과 운용 비용까지 절감되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종사를 양성하려면 수년 이상의 시간과 수백억 원의 교육 비용이 필요하지만 인공지능 파일럿은 데이터만 충분히 쌓이면 스스로 반복 학습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전력 유지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카이의 인공지능 파일럿은 단지 첨단 기술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미 전투기의 선택 기준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체 자체의 성능을 뛰어넘어 판단 구조와 네트워크 밀도가 전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한국은 실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는 이제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 생태계를 수출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또 한 번 도약시키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7일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일명 보라매의 새로운 장비가 장착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또 한 번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엔 인공지능 파일럿이 아니라 보라매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이 외신을 통해 제기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 뉴스가 아닌 한국이 공군력과 억제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ALBM 개념은 일부 강대국에 국한된 기술이었지만 한국은 이를 실제 전투기 플랫폼에 결합하는 가능성을 점점 현실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보라매의 양 날개 안쪽 파일럿은 최대 1.8톤급 외부 연료 탱크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경량화된 전술탄도 미사일 2발로 대체하면 공중에서 직접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ALBM 체계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ADD가 개발해 폴란드 수출형으로 알려진 CTM-290 미사일은 중량 약 1톤, 탄두 200kg, 사거리 290km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상에서가 아니라 고도 10-12km 상공에서 투하하게 되면 공기 저항이 크게 줄어들고 초기 가속이 용이해지면서 최대 800-1000km까지 사거리가 확장될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거리 증가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평양은 물론 북한의 후방 전략시설까지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선제 억제력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지상형 미사일은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탐지 대상이 되지만 ALBM은 전투기에서 돌연 분리되어 궤적을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격 타이밍이 매우 짧아집니다. 기습성과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KF-21의 무장 탑재 능력 기준으로 볼 때 양 날개 안쪽에 각각 1톤급 미사일을 장착해 총 2발의 ALBM을 운용할 수 있으며 편대 비행 시 두 기체에서 사발이 동시 발사될 경우 단 한 번의 출격으로도 텔, 지휘소, 방사포, 진지 등 전략 타격 대상 4곳을 동시 무력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동시 타격 능력은 현무 II나 KT-SSM 같은 지상형 미사일 체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작전 유연성을 만들어냅니다. 지상 발사 체계는 준비 시간과 발사 좌표 입력 등으로 인해 발사까지의 반응 속도가 늦지만 ALBM은 비행 중인 기체에서 곧바로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장 반응력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로라 미사일이 400km 사거리와 600kg 탄두를 갖추고 있지만 지상과 해상에서만 운용 가능한 것과 달리 한국형 ALBM은 직경을 줄여 KF-21이나 FA-50 경전투기에도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거리 1000km급 ALBM을 경전투기급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효율성은 타 국가와 확연히 차별화됩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K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 MLRS까지 통합 패키지로 수입한 전례를 볼 때 향후 ALBM까지 결합된다면 NAO 전선에서의 독자적 억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해외 언론이 집중적으로 분석한 또 하나의 흐름은 한국이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 아리곰을 단순히 전투기 장착용 무기로만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ADD와 KAI는 대형 수송기의 후방 램프에서 ALBM을 투하하는 실험적 개념까지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 공군이 AGM-183A ARRW에서 시도한 공중 투발 전략과도 유사한 구조로 단지 전술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략 수송기까지도 공중 타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확장된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가령 브라질의 C-390이나 향후 개발될 한국형 대형 수송기에서 한 번에 68발의 ALBM을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다면 그 수송기는 단순한 병참 지원 기체가 아니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자산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투기와 수송기의 구분 자체가 흐려지고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ALBM의 공포가 억제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도화된 전략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관련 데이터를 오랫동안 축적해왔습니다. 철룡 공대지 시험체계는 1톤급 중량으로 KF-21의 무장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되었고 ADD가 실험한 초음속 분리체는 공중 분리 후 안정비행 알고리즘 확보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연속성 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안반도에서 제주 남쪽 이어도까지 설정된 항해 금지 구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실험은 기존 지상 발사 미사일 시험과는 명확히 다른 궤적 비행을 검증하기 위한 ALBM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즉, 기술과 실험 환경, 그리고 플랫폼 설계까지 모든 요소가 맞물려 이제 ALBM 개발은 가설이 아닌 현실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ALBM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한 사거리 확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동시 타격 능력과 방공망 무력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공중 발사형 ALBM은 발사 징후 노출이 현저히 줄어들고 고고도에서의 속도 보전으로 인해 요격 기회를 최소화합니다. 예컨대 고도 10-12km 상공에서 발사되는 CTM-290 계열 미사일은 지상 발사 기준 290km였던 사거리를 최대 1000km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수치상의 증가를 넘어 전술적 영향력의 급증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KF-21의 날개 안쪽 파일런에 1톤급 미사일 2발이 장착된다면 2대의 보라매가
사발의 ALBM을 동시에 발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출격으로도 북한 전방의 T1, 지휘소, 방사포진지 같은 전략 거점을 동시 타격해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동시 타격 능력은 현무나 KT-SSM 같은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가 따라올 수 없는 기동성과 반응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로라 미사일과 비교하면 한국형 ALBM은 중량 대비 효율성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라는 600kg 탄두와 400km 사거리를 갖췄지만 지상 및 해상에서만 운용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형 ALBM은 직경을 줄이고 무게를 경량화하여 FA-50 같은 경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하며 고도 이점을 활용해 1000km급 사거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ALBM은 기존 전력보다 훨씬 다양한 전개 방식과 수출 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FA-50이 단일 ALBM 운용 능력을 갖춘다면 한국 방산 생태계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MLRS에 이어 ALBM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전력 패키지를 수출할 수 있는 단계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다수의 동맹국이 한국의 전력 체계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흐름 속에서 이 새로운 억제 무기의 등장은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보라매용 ALBM 개발은 이제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닌 실험 패턴, 무장 적합성 데이터, 수출형 미사일 개량 흐름 등을 통해 충분히 추적 가능한 현실 전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전투기, 미사일, 인공지능을 통합한 전력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지 기술 경쟁을 넘어 억제 전략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